예. 여기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사람 진짜 많네요. 여기 여러분도 제가 잘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진짜 저희 지금 이제 황량하고 하여튼 그러세요.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코리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전 낙태 반대주의자였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그 비디오를 보고 친구가 이제 성경험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엄마를 생각해봐 막 이상한 막 정말 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개념 없는 낙태를 막 반대하고 막 순결을 막 지향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저는 지금은 저희 이제 여성건강팀 활동가가 따로 있는데 이제 2010년도에 담당 활동가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에요. 경제학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별건 아니에요. 책도 뭐 보지 마세요. 별거 없는데, 제가 이거가 이제 왜 흥미로웠냐면, 이제 최근에 페미니즘에 대한 열풍이 사실은 엄청나잖아요. 이제 일선에서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뭐 신입회원 만남회나 이런 거 하면은 막 2명 오고 3명 오고 뭐 활동가들 다 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굉장히 뭐 5년 사이 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고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끊는 그런 굉장한 놀라운 경험을 몇 년 사이 안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거가 도대체 왜 이런가.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뭐 대통령도 바꿨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사회 변화가 갑자기 뒤집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가에 대해서 하다가 그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의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총 이제 3가지인데 언제 그 일이 그렇게 티핑 포인트가 발생이 되냐. 그래서 소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수가 굉장히 큰 계획을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소수의 입소문을 바꾼다. 두 번째로는 상황의 힘이에요. 당연히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3번째가 이제 고착성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모르는데 하여튼 약간 고착성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보니까 끈적이는 어떤 요소를 일컫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3번째 요소가 그 끈적이는 요소가 뭐냐면 끊임없이 매력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뒤집히려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활동가로 사실 그 부분이 좀 꽂혔는데요. 그 2016년 10월 29일이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검은 시위가 한국에서 있었고 제가 민우에서 활동했던 경험 10년 동안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 안에서 낙태와 관련돼 가지고 오프라인 그 행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 같아요. 한 4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이제 뭐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시위의 종로에 같이 이제 400명이 모여서 정부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막 이런 식의 표현 단체에서 할 수 없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예, 너무 핵심적인 거죠. 왜냐면 한국 정부가 그동안 여성한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핵심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막 하고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호를 외치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죠. 그쵸? 예, 그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죠. 7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0년도에 아시겠지만 이제 낙태 고발 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한 500만 원까지 그 비용이 올라가고 그때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산율에 낙태율 낮추는 게 출산율 높이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지금 같으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문제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단체들끼리만 일정 부분 분노하고 성명서 냈지 지금처럼 이제 문제시가 되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라이프 왜 그 시기가 얼마 잤는지는 아직도 굉장히 의문인데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는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 뭐 본인들은 이제 신앙이나 뭐 그런 얘기로 하겠지만 전 뭐 아직도 믿진 않아요. 하여튼 그 의사들이 이제 실제로 수술한 산부인과를 이제 고발하면서 비용이 막 올라가고 이제 그때부터 전화가 오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건강팀이 있긴 했는데 잠깐 이렇게 이슈가 막 있지는 않았고 이제 민우회 당에 어떤 걸 선택하거든요, 이슈를.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때였는데 갑자기 뭐 전화가 와서 이제 병원을 찾는 문의가 오거나 그런 게 이제 단체로 전화가 온다는 건요. 10배, 100배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전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민우회로까지 전화가 온다는 건 사실 체감적으로 되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굉장히 체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전화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이제 후기에 접어들었고 본인은 이제 어쨌든 낳을 생각이 없고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들어봤을 때도.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는 뭐 40만 원이면 배를 원래 비행기를 탈 수 없는데 이제 뭐 무슨 배를 타면 갈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울부짖으면서 막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이렇게 분노나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너무 심란한 거 있잖아요. 사실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한테 이제 병원을 문의하면 저희가 병원을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완전히 놓여져 있구나, 이 완전히 황량한 곳에 놓여져 있구나를 굉장히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경찰서는 뭐냐면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전 남친 이제 파혼을 하고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전 남친과 전 남친의 가족들이 이 여성을 고소한 거죠. 협박이나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경찰서를 동행해 줄 수 있냐라는 연락이 왔고 보통은 저는 이제 활동가가 되면은 막 굉장히 이렇게 액티비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모든 걸 어디 가서 벗고 시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성 운동이니까 그렇게 상상하지만 실제로 이제 활동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실무적인 어떤 시간들의 연속이잖아요. 현수막 사이즈 어떻게 할까, 오드락을 어떻게 가로로 할까, 세로로 할까, 간식을 너는 과자로 할래, 과일로 할래, 이런 걸로 대부분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찰서를 갑자기 가고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상상을 잘 못했는데 그때 그 사무처장님이랑 둘이 여기를 다음 날 바로 아침부터 경찰서를 동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해가 너무 되고 사실 의사도 이해가 됐어요. 의사도 이제 고발이 된 상태였는데 의사도 무릎 꿇고 엄마랑 딸이 와서 빌고 죽어도 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너무 이해되잖아요. 왜냐면 정말로 자기 삶의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거고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은 경찰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너무 이해되는데 오히려 경찰 너무 문제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냐.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그런 시간이었고 근데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은 남성. 그러니까 이 재판 심판자는 남성인 굉장히 황당한 이제 법안의 순간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이거를 7년 전인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때는 정말 언론이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2009년도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긴 했는데 그때는 이 관련해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연락을 하고 제가 또 그런 거죠. 활동가 되면 인터뷰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때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때 이제 언론사가 와서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찬반론으로 얘기할 수 없다. 우선은 낙태율을 낮추는 거는 모든 사람이 지금 목표다. 종교든 정부든 우리도 목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들한테 신체적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해를 가하잖아요. 이건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인 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줄이냐와 어떤 관점으로 줄이냐가 우리의 결정적인 다 모든 사람이 지금 차이인 거죠. 그랬을 때 언론은 계속 찬성의 입장으로 민우나 여성단체를 이렇게 호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 아니면 이제 보통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제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생명 우선, 이제 선택 우선, 프로초이스면 이제 프로초이스로 이렇게 위에 띄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했던 거는 프로초이스, 선택은 이제 사실 선택지가 있어야 되죠. 선택이 가능하려면 선택지가 있어야 하고 선택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미국처럼 미국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가침에 걸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잖아요. 생명과도 비등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조건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프로초이스라는 이름으로 여성단체를 호명하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 그런 게 아니다. 낙태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여성을 처벌하는 게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기자랑 싸우고 막 기자는 이제 뭐 어떡하라고 본인이 그럼 쓴 거를 읽으라는 얘기면 써주세요 뭐 이런 이상한 실랑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그런 구도로 이분화된 구도로 이미 이 여성의 입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고려하지 않는 보도가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2012년 이렇게 딱 임신 중절과 관련된 이제 뭐 법적인 재연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책도 만들었어요. 그때 한 20명 정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때 그러니까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인터뷰만 하면은 사실은 뭐 다른 회원들이나 다른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활동가들도 너무 경험한 분들이 많아서 활동가들이랑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인터뷰만 하면은 거의 이제 회의실이 이제 울음바다고 이제 어디 지역에 가서도 많이 우시고 예,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낙태라는 딱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사실 굉장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들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어떤 분은 죄책감을 되게 느끼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아예 그때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당연하죠. 많은 삶의 시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낙태권 낙태 수술대에 올리는 게 무슨 권리입니까? 그렇게 이제 호명되는 것이 이제 주저됐었고, 그 최대한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연극이나 영상처럼 좀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활동 초반이었을 때 3년 차였는데 그때는 그 이제 어디 토론회 같은 데 가면은 단체 활동가라고 하면요. 뭐 의사도 나오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역할극처럼 이제 활동가 한 명을 이렇게 하는데 되게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근거나 이런 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낙태를 이제 범죄화하는 건 문제다. 이거는 낙태를 범죄화해서 낙태율이 줄어든 사회는 어디도 없다. 여성들이 죽을 뿐이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어떤 토론자분이 저기 그 여성민우회 활동가분 자기 대학 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주장 있잖아요. 많지 막 그냥 감성적 주장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근거가 되게 확실해야겠다. 차갑게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겠다. 막 맨날 책 보고 이거에 대해서 다박다박 바로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논리로 무장해야겠다.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런 천착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런 낙태에 관련한 시위를 보면서 사실 운동은 시대가 만들기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고 정부 뭐 낄끼빠빠 뭐 인큐베이터냐 우리가 막 이런 식의 얘기가 그거보다 더 많은 논리는 없어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식의 무장했던 저에 대해서 약간 배우는 시간이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영화 옥자라는 영화의 장면인데요. 그 영화가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그게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보셨나요? 예. ALF라는 그 동물 단체가 나오죠. 활동가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물 해방 전선이라는 어떤 활동가가 나오고 이 미자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제 옥자를 지키기 위한 사투와 이제 이런 걸 그렸잖아요. 이제 그냥 스포할 겁니다. 예. 근데 안 보실 거면 결국 실패하죠. 이제 옥자는 구하지만 그 동물 해방 전선 그 조직의 목표는 실패를 하죠. 그 옥자와 같은 슈퍼돼지를 다 해방시키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혁명이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미자라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자는 어쨌든 옥자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어떤 가치, 그게 뭐 사람이든 뭐 존재든 뭐 가치든 그걸 위해서 이제 싸우죠. 싸워서 미자는 이기기도 해요. 데리고 오죠, 결국 그 새끼 돼지랑 같이.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근데 밥을 같이 먹는 장면에서 이제 미자의 어떤 지친 눈과 예전처럼 그 옥자가 이렇게 막 플로리다에 막 뛰어도는 돼지가 아니라 이제 유전자 조작에 의한 누군가가 기획된 거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미자도 사실은 어떤 진실을 알게 됐고 굉장히 이렇게 지치고 좀 힘든 눈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혁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제도 변혁 있잖아요. 변혁은 굉장히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자라는 인물이 탄생한 것처럼 페미니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이제 이미 한번 알면 이거는 사실 돌아갈 수 없는데, 근데 이렇게 그 어떤 진실을 마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다수가 생기면 저는 그게 이제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LF라는 그 동물해방전선은 이제 캐나다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이제 미자는 옥자랑 밥을 먹죠. 근데 이것이 저는 그 낙태와 관련된 2016년 검은 시위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 혁명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요. 낙태죄 이거는 뭐 이제 키퍼에서 같이 도장했던 거고요. 앞으로 사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형법 269조가 이제 여성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269장을 지금 100장은 이제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찍어서 올린 사진이 있고요. 나머지 사진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해시태그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송보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티핑 포인트를 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티핑 포인트가 온다는 거죠. 언젠가 뒤집히는 점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그것의 중요 요소라면 그날이 왔을 때 사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변화가 막 미친 듯이 체감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혁명은 사실 굉장히 일상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변화를 느끼려면 행동하는 것밖에는 유일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라는 이제 티핑 포인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